1번 문제 여기 있습니다. 자, 다음은 평등한 분배에 관한 토론 수업 모습이다. 자, 학생들의 발표를 바탕으로 가에서 파, 제시문이 6개예요. 파를 두 유형으로 분류하고 요약하시오. 같은 문제입니다. 자, 매년 같은 문제. 다만 이제 여기 400자죠. 6개의 제시문을 분류하는데 400자로 해결하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1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문제를 볼게요.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자, 다음은 평등한 분배에 관한 토론 수업 모습이다. 학생들의 발표를 바탕으로 가에서 파까지 6개의 제시문을 두 유형으로 분류하고 요약하시오. 그죠? 1번 문제 매번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말풍선에서 가이드가 나오는데 왼쪽부터 보시면은 모든 구성원을 동등하게 대우하며 절대적 평등이라는 거죠. 그 다음 오른쪽을 보시면은 개인의 능력이나 업적, 필요 등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차이를 고려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평등한 분배, 어떤 게 평등한 분배냐? 모두 무차별하게 동등하게 대우해야 된다. 아니다. 그건 평등이 아니다. 능력이나 업적 이런 것들 감안해서 상대적 차이 이걸 주장하는 거죠. 이게 평등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제시문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정리하는 것까지 같이 생각해 봅시다. 자, 가를 먼저 보시면은 빠르게 읽을게요. 문제가 쉽고 제시문의 내용도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빠르게 훅 읽어버리겠습니다. 자, 인천국제공항 공사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이른바 인국공 사태는 청년 세대의 불공정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인국공 사태 이후 청년 세대 가운데 상당수는 능력주의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중요한 조건의 하나라는 인식을 나타냈다. 그래서 능력주의, 개인의 능력에 따른 상대적 평등이죠. 자, 그래서 32세 대학원생 K씨는 할당제는 다른 사람의 기회를 박탈하고 또 다른 차별을 낳을 수 있다. 그래서 이게 평등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죠? 평등이 아니다라는 거죠. 할당제는. 자, 학교든 회사든 각 조직이 본연의 설립 목적을 잘 달성하려면 능력에 따른 인재 선발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견해를 밝혔다. IT 기업을 창업한 성공한 A씨는 창의적인 재능과 능력, 역시 마찬가지로 재능과 능력을 바탕으로 정당한 절차를 통해 이게 정당한 분배, 정당한 절차, 정당이란 말이 나옵니다. 부를 축적했다면 재산권을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라고 말하며 부유세와 같이 개인의 재산권, 부유세는 잠깐 체크할게요. 뒤에도 나오기 때문에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과도한 세금 부과에 반대한다라고 밝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한 문단이라서 하나의 얘기인 것 같지만은 사실은 할당제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죠? 이걸 어떻게 표시하지? 자, 할당제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다음 뒤에는 재산권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세요. 예, 여기서도 생활과 윤리의 교과서에 있는 것과 기사에 있는 것을 재구성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두 개 잘 어울리는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다른 내용을 두 개를 붙였습니다. 하나는 인국공 사태의 할당제, 그죠? 요것은 평등하지 않다, 정의롭지 않다는 얘기고, 뒷부분에 나오는 내용은 세금에 관한 관련된 내용으로서 재산권, 정당한 절차를 통해서 부를 축적했다면 재산권 이거 보장해줘야 되는데 세금, 너무 지나친 세금, 과도한 세금 반대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화제가 서로 달라요. 주제는 이제 능력주의고, 무차별적인 모든 구성원에게 절대적인 평등을 반대하는 얘기는 맞긴 맞습니다만은 좀 다르기 때문에 제시문 가를 우리가 요약을 할 때는 두 가지 내용이 간략하게 모두 설명이 되는 게 좋겠습니다. 조금 까다롭죠. 이렇게 재구성하는 바람에 이상한 글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요. 자, 제시문 가의 내용은 조건에 따른, 그죠? 능력에 따른 차별이 바로 평등한 분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대적 평등이라고 표시를 해놓고 넘어가겠습니다. 나를 볼게요.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41년 11월에 민족 독립을 앞두고 건국의 원칙과 방안을 담은 건국강령을 발표했다. 이 강령은 1, 2, 3 등등등등 해가지고 세 번째 줄, 임시정부는 삼균주의를 핵심 골자로 한 헌법을 제정하여 정치, 경제, 교육
교육의 실질적 균등 이 세 영역에서 세 부문에서 균등을 도모하고 전국의 토지와 주요 산업의 국유화를 이루며 그래서 국유화까지 그 다음에 전국의 학령 등 아동 전체에 대한 무상 의무 교육 시행하여 호혜평등의 민주국가를 건설하는 방도를 제시했다. 아주 무차별적으로 모두 그죠? 평등하게 분배하려는 모습이 보입니다. 자, 그러나 해방 이후 등등은 뒤에서 잘 안 됐다라는 얘기죠. 결국에서 여기서는 화제는 임시정부가 삼균주의를 시행하려고 했다. 삼균주의는 정치, 경제, 교육 모두 균등하게 그렇죠. 어떤 능력이나 조건에 따른 차별이 아니라 정치는 뭐 여기 따로 설명이 안 돼 있지만 경제 부분에서는 국유화 얘기가 나오고 교육 부분에 대해서는 무상교육 얘기가 나오면서 뒤에 설명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한 문장만 쓰자 그러면 삼균주의 세 부문에서 실질적 균등 그죠. 절대적 평등 실질적 균등한 분배 이것을 주장한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절대적 평등으로 체크를 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줄에 있는 내용을 잘 정리해서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은 요약이 잘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요. 자, 다를 볼게요. 다는 반도체 소재 제조업체인 N사의 경영진은 종전의 호봉제를 폐지하고 기본급을 보장하면서 기본급을 더 보장한대요. 성과급제를 부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그래서 자, 호봉제, 뭐, 기본급, 성과급제, 어지럽긴 한데요. 좀 읽어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성과급제는 1년 단위로 각 직원의 성과를 평가한 뒤, 결국에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뭐, 호봉제든 기본급 이런 것보다는 성과급제를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성과를 평가한 뒤에 급여를 결정에 지급하는 제도로 기본적으로 업적이라는 차등적 기준이 강조되는 보수체계다. 역시 마찬가지로 상대적인 그죠? 평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계속 읽어보면은 성과급제의 부분적인 도입 이후에 N사의 직원들의 직무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향상됐고 좋았다. 이는 N사의 성과지표 향상으로 이어졌다. 좋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두 번째 문단 마저 읽어볼 필요가 있을까요? 이게 확대 시행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줄, 그 결과 N사는 매출액이 계속 상승하였다. 그러나 성과 평점이 높은 소수 직원들은 만족도가 크게 증가하였지만 상대적으로 낮은 평점을 받은 경쟁에서 밀린 다수의 직원들은 연봉 저하로 불안감이 크게 고조되었다. 자, 이런 얘기까지. 이로 인해 직원들 사이 위화감이 조성되어 근무 환경이 불안정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때요? 또 재구성을 하고 있는데 재구성한 거 항상 문제가 되네요. 좀 잘 좀 해주지.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두 문단이 나와 있는데 결국 이게 이제 성과급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첫 문단이나 두 번째 문단이나 성과급제 얘기인데 이 성과급제 얘기는 결국에는 능력에 따른 차등 분배라서 상대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를 긍정하느냐 부정하느냐 불분명하긴 하죠. 하지만 이거 성과급제는 결국에는 상대적 평등, 능력주의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제시문단은 능력주의로 얘기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두 번째 문단은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래서 근무 환경이 불안정했다는 걸 어떻게 처리할 거냐라는 부분에서는 이것을 통해 가지고 이 성과급제를 반박하는 게 아니라 부작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평가를 내리고 있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은 성과급제를 반대한다고 얘기하는 것까지 나아가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상대적 평등이라고 얘기를 해야지 이 두 번째 문단에서 헷갈려가지고 상대적 평등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적 평등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결국 어쨌든 간에 제시문단은 성과급제를 얘기하고 있고 성과급제는 상대적 평등이다라고 얘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평가, 논평 두 번째 문단에 해당되는 내용은 전체 글의 주제라고 보기 힘들죠. 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여기서 헷갈리고 애매한 게 맞긴 맞아요. 그래서 헷갈려서 전체 답안을 잘 정돈하지 못한 학생들이 다수 나왔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라를 볼게요.
아편 전쟁 이후에 청나라의 국가적 위신이 크게 떨어지고 백성들의 생활은 궁핍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홍수전은 그리스도교의 영향을 받아 배상제를 조직하고 만주족을 멸망시키고 한족을 부흥시킨다는 흥한의 기치를 내세워 태평천국을 건설하였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주요 화제는 이제 주제는 이제 화제라고 하죠. 화제는 태평천국이고, 태평천국은 결국엔 쭉 뒤로 넘어가 보면 태평천국이라는 이름은 상제의 명령과 가호를 받아 평화롭고 평등한 지상천국을 수립한다는 염원을 담고 있다. 그래서 그 평등의 모습이 뭔데? 네, 뒤로 한번 보면은 태평천국 정부는 그들의 이상형을 천조천무제도로 구체하여 발표했는데, 이것은 중국의 전통적인 대동 이념을 바탕으로 토지를 공유하고, 그죠? 남녀 균등히 할당하며 어떤 조건이 없어요, 그죠? 모든 사람이면 다 땅을 가진다는 거죠. 전체 잉여 물자를 전부 공유하고 차별과 대립이 없는 세계를 실현하고자 한 것이다. 결국에는 이거는 절대적 평등이라고 확실하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무조건적인 절대적인 평등이 되겠습니다. 중앙아시아 고려인의 상당수가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 지역에 몰려 살고 있다. 현재 우즈베키스탄에 17만 명, 카자흐스탄에 11만 명 고려인이 거주하고 있다. 이들 고려인 가운데 노년층의 상당수는 과거 소련 연방을 시대를 그리워한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소련 연방 독립한 이후에 민족주의 정책을 강화하고 시장 경제를 도입함에 따라서 이들이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탓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이 과거를 그리워하는데 그 이유는 소외되고 어려워진 탓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일부는 소외되고 어려워졌다면은 지금 상황은 상대적 평등인 거겠죠.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조건과 능력에 따라서 차별이 있으니까 본인들의 경쟁에 밀려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과거를 그리워하는데, 결국에는 이 그리워하는 과거의 시대에서는 절대적 평등이겠죠. 읽어볼게요. 쉬운 내용인데 자꾸 부원해서 답답할 수 있는데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알마티에서 만난 민족주의 혁명운동가 이동희 선생의 손녀 루드밀라 씨는 소련 연방 시대에는 굶으면 다 굶고 일하면 다 일하고 동지정신이 있었는데, 지금과 같은 시장 경제 그런 게 없어요. 모두 다 저 먹고 살기만 바쁘지라며 당시를 그리워했다. 소련 연방 시대의 집단 농장에서 일하며 청춘을 모두 바쳤다는 타슈켄트 인근의 강 할머니는 여기 사람들은 모두 소련 연방 시대를 그리워한다 라고 말했다.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자 아프면 공짜로 치료받고 무상, 그 다음에 배우고 싶으면 배우고 무상, 그죠? 없어서 못 사는 사람들은 없었지. 모두가 평등했던 그 시절이 그립지라고 회상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에는 여기서 이제 중앙아시아 고려인들이 이분들이 과거의 소비에트 연방 시절 절대적 평등을 그리워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체크하고 마지막입니다. HC는 최근 도시기반 시설 건설과 복지정책 확대로 인해 재정이 크게 부족하게 되었다. 이게 HC는 보유자산 기준 상위 5% 시민을 대상으로 부유세 신설하여, 왜 체크가 안 돼 있지? 부유세를 신설하여 부족한 재정을 충당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사람들만, 상위 5% 시민만 부유세, 재시문 가에서 봤죠. 재시문 가에서는 부유세 반대했는데 여기서는 신설하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아울러 HC는 시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생계급여제를 중심으로 복지정책을 재편하여 시민들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HC는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의복 등등을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장 기초적인 물품이나 지원금을 지급하여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그래서 HC의 선별된 생계급여 대상자는 이렇게 해가지고 3.5%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분배하는 것이 아니라 상위 5% 시민들에게는 일부 재산권을 침해, 희생하는 과정을 겪더라도 선별된 이 사람들만, 특별히 어려운 분들에게만 이렇게 지원하는 상대적 평등 분배, 그죠? 공정한 분배는 상대적 평등이다. 이것이 공정한 분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등한 분배가 뭐냐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나눠주자라는 왼쪽 학생과, 그 다음에 아니다, 능력에 따라서 차등 있게 분배를 해주는 것이 평등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분류가 다 됐을까요? 그래서 상대적
하나, 상대적 둘, 상대적 셋 이래가지고 3, 3 맞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균형 있게 3개씩 나눠가지고 분류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답안에서 과연 어떤 단어들을 얼마나 짧게 핵심적인 단어들만 골라서 썼는지를 확인하면서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에 제시문들은 절대적 평등을 보여주는 나, 라, 마와 상대적 평등을 보여주는 가, 다, 마로 분류된다. 나는 삼균주의, 화제 삼균주의죠. 개인, 국가, 민족 간의 평등, 이죠. 이룬다는 절대적 평등을 보여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삼균주의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삼균주의에서 그렇게 얘기했니? 자, 나를 보면 삼균주의, 개인, 국가,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가 나왔는데 그것보다는 정치, 경제, 교육을 얘기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개인, 국가, 민족 간의 균등을 이룬다는 사상, 삼균주의, 그죠? 이걸 설명하기보다는 삼균주의의 구체적인 내용이 이런 거 아닙니까? 이걸 다 균등하게 분배하겠다는 내용이 뒷부분에 이렇게 많이 설명이 되고 있는데 주석에서 찾아가지고 쓰는 것은 조금 황당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이렇게 쓰는 것은 좀 어색하다,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절대적 평등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좋고요. 자, 라는 태평천국의 천조 천무제도와 화제는 잘 지적했습니다. 대동이념 이것도 좋죠. 절대적 평등을 실현하려 했던 모습을 노력을 보여주고, 자, 이제 대동이념을 통해 가지고 절대적 평등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절대적으로 평등하려고 한다는 거야. 한번 보면은 라에서는 그래서 모두 토지, 그죠? 남녀 모두 할당하고 공유하고, 그죠? 똑같이 하고 대립 없는 세계, 이런 얘기를 좀 써줬으면 좋겠어요. 구체적으로 이런 내용이 돼야 이게 절대적 평등이라는 논증이 되지. 이것만 제시하면 단어만 제시하면 이게 논증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토지도 똑같이 공유하고 할당하고, 그죠? 잉여 물자 전부 공유하고 분배하고 차별이 없는 이런 내용들이 나와야 이제 절대적 평등이란 말을 우리가 납득이 가능하죠. 대동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절대적 평등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그래서 논증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아쉬워요. 그 다음에 많은 절대적 평등을 추구했던 소련 연방 시절에 대한 고려인 논의층의 향수를 보여준다. 알겠어요. 이것도 문제죠. 그죠? 애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 절대적 평등이냐는 거죠. 어떻게. 안 읽어봐도 되겠죠. 그래서 소비에트, 모두가 굶고, 그죠? 모두가 같이 배우고 뭐 등등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런 내용들 써줬으면 좋겠어요.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예시 답안이지만 아쉽습니다. 많이 아쉽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단. 이와 달리 칸은 능력주의를 옹호하는 청년 세대들의 공정에 대한 인식을 통해 상대적 평등을 보여준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이제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능력주의 옹호한다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거는 상대적 평등 맞죠? 여기 해당되는 키워드가 능력주의가 있으니까 맞죠? 자, 그 다음에 다는 업적을 기준으로 급여를 결정하는 N사의 성과급제를 통해 상대적 평등을 보여주며 맞죠? 업적을 기준으로 급여를 결정한다고 했으니까 이거는 상대적 평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논증이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반은 HC가 생계급여제 정책을 통해 시민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상대적 이렇게 말하면 좀 곤란하고요. 그래서 생계급여 정책이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이게 아니라 시민들의 최소한이 아니라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서 모두에게 분배하는 게 아니고 모두에 분배하는 거 선별된 이게 좀 나와줘야지. 이 키워드가 왜 안 나오냐는 거예요. 선별된 게 나와줘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1번 문제 이제 어떻게 쓰시는지 써야 되는지 이제 아실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정도 설명했으면은 논증이라는 게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문장을 써줘야 논증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감을 잡았을 거라고 봅니다. 아무리 짧게 쓴다고 해서 그죠? 빠질 말이 있고 안 빠질 말이 있습니다. 빼서는 안 되는 말들을 빼면 안 되고 예시 답안 이 정도만 쓰면 합격하는 거야? 뭐 될지도 모르죠. 상대평가니까 될지도 모르지만은 우리가 이제 이상향이라는 게 있잖아요. 정석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논증 이런 것들은 비단 외대뿐만 아니라 모든 논술 문제에서 논증이라는 것은 명확한 겁니다. 객관적인 거예요. 논증이 됐냐 안 됐냐는 기준은 객관적입니다. 논증이 많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여러분들 참고하셔가지고 1번 문제 보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 여기까지 하고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